국민 라디오 노회 교육의 그 옆새 12월 둘째 주 첫날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나요? 예, 저도 처음부터 참여하진 못하고 일이 잠깐 있어서요. 예, 그래서 어떤 시인의 묘소에 갔다가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로로 합류를 했습니다. 마스크에는 복면이라고 써서 쓰고요. 가면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막 바쁘다가 보니까 살 틈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EXE 파일인가 그거 까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가지고서 방 한 대에다가 매직펜으로 복면하고 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웃더라고요. 예, 그렇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는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천천히 가야겠죠. 예, 저는 죄송합니다. 예, 전화번호가 아니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북한 문학, 북한 초창기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한설야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설야 이야기와 우리의 가면무도회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혜경의 그 옆새는 옆으로 새지 않을 때는 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남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체제가 전 세계 그리고 세계사적인 국면에서 볼 때는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는 대립보다는 유사함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깨우쳐 가게 되겠죠. 저도 잘난 체 하느라고 제가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2009년에 북한대학원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북한대학원을 들어간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14 정상 선언을 하셨고,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순안공안에 내려서 김정일의 환대를 받을 때 정말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기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독재와 가난과 이 모든 질곡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찾으란다면 분단이로구나.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뿌리가 같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굵은 뿌리, 이거를 캐내서 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알더니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알더니 하나를 뽑는 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분단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과 통일에 관해서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나도 제법 구체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모른다 뿐이지 제법 북한에 대해서는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북한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북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이죠. 자, 근데 막상 북한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일들, 그들이 쓴 글과 그들의 신문과 그들의 비디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조금씩 재구성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 몰랐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때도 정말 참 이상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문학 쪽이었는데요. 다른 분야들은 말하자면 법과 제도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분야들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체제가 다르고 아무리 달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학에서 처음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참 무식하기도 한 의문이었습니다. 어째서 북한 사람은 이렇게 답답한 문학을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 자신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투쟁, 이를테면 자유를 위한 투쟁. 이것이 아니라면 문학은 왜 하지?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북한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비로소 작가라고 하는 것이 근대 식민지로부터 탈출해서 근대 국가를 세우는 여러 민족들에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걸 다시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년대에도 우리의 반독재 투쟁은 그 중심에 작가들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의 독립운동 하듯이 반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쪽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70년대 그러면 김지하가 떠오르고 80년대 그러면 김남주와 박노해가 떠오르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밖의 무수한 운동가들 이름은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들 아니면 잘 몰라요. 예, 그만큼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시대가 변화할 때, 한 시대가 정말 어떻게든 혁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제일 선봉에 서서 이끌고 두드려 맞고 또 심지어는 막 뒷걸음질 치려는 사람들이 엉덩이를 받치고 낑낑 매면서 가는 작업들이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문학이 당연히 그 식민지를 탈출해오는 수많은 이 억압된 국가들의 이러한 민족의 중심에 문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알지만 그 형태가 과연 어땠던가 하는 거를 실제로는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장편 이야기인 게 저는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석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석사를 85년도에 마쳤는데 석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제하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작가들은 그냥 구멍이었어요. 구멍. 이름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나마 저 같은 시 전공자들한테 알려져 있었던 시인들은 정동그라미용, 김동그라미림 같은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갔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순수 문학이라고 불리는 문학들을 했는데 6.25 전쟁 통해 북한으로 가서 남쪽에서는 지워져 버린 이상하게도 우리 그때 정부 당국은요, 북한의 비업자도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박근혜가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의향을 알아서 기면서 내건 플래카드가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주체 사상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공화국이지만 이 민주공화국의 토대에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죠. 일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주체 사상 같은 사상을 좋은 사상이라고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왜냐? 정말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김일성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생명체의 이 주인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람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고 오로지 김일성을 따를 때에만 완전해진다. 이따위 종교적인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하죠.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주체사상이라고 할 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주체사상의 시작은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원천이다.
내가 사람인데 내가 모든 것의 원천이래. 얼마나 끝내줍니까? 알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주체사상을 상당히 꼼꼼하게 가르치기는 합니다. 꼼꼼하다고 하더라도 한 2-3페이지 정도지만요. 그것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동경할 만한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만큼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노인네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서 빨갱이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 이 말의 의미는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모르게 하라. 모른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조지 오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어휘를 줄인다는 것, 그리고 언어의 의미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어휘의 그 숫자를 줄이는 작업 속에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사람들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괴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의 식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대학 다니는 학생들,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은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인 거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 나는 몰라요. 그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역사를 배워온 습관이 저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일제하에서 소위 그 카프 문학이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학은 어딘가 좀 뒤처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많이 있었고요.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문학을 볼 때도 무슨 이런 하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북한의 문학, 특히 북한의 시가 흔히 미학적으로 말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을 본령에서 볼 때도 북한의 시는 구호시에 가깝고 사실은 행사시들에 가까워요. 예, 행사시, 딱 적절한 표현이네. 예. 김정일 또는 김정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행사시. 예, 그래서 분명히 시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아주 빼어난 작품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와. 북한을 조금씩 알면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남한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점에서 모순적인가도 느끼게 되고요. 사소하게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위에 들이온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살살살 거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었던 거울이 사실은 흐려져 있었다는 것, 내 안경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잘 보게 되는 그런 괜찮은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엽새를 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물론 아시다시피 그 엽새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 제가 한 달 가까이 방송할 때는 그냥 북한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엽새라고 이름을 달고 나서부터는 북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잠시 세워서 남한 이야기를 하자. 예, 이런 취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주 정도 딴 얘기를 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요새 제가 시집 한 곡 내놓고 계속해서 사랑 타령을 합니다. 이번 시집이 사랑 시집입니다라고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김정수 시인이 제 시집에 대해서 리뷰를 쓰겠다고 저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랑 시집이라고. 정말 생뚱맞다 라고 하면서도 그 글을 어째서 사랑 시집인가라고 하는 걸 탐구를 하는데 받쳐주셔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과 연애에 관해서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 들려드릴 곡은 이동원이 불러드립니다. 이동원. 연애. 죄송합니다. 애인.
이 가사 참 좋죠. 사랑하리라 더 늦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장석주 시인의 애인이라고 하는 시라고 알고 있어요. 이동원이 장석주와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꽤 많이 불렀는데, 이 말투를 보면 정호승은 아니고, 이 장석주예요. 하여튼 이 장석주인 것 같은데 누군들 무슨 상관이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별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노래 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누가 지은들 무슨 상관이랴. 시는 안 그렇습니다. 누가 지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시와 노래 가사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한설야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설야라고 했을 때 아마 제가 임화를 이야기하면서 임화가 한설야와의 그 갈등, 이건 불화가 아니고 대립과 갈등이죠. 불화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이 나쁨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공적인 요소가 있어요. 임화와 한설야가 일제시대 때부터도 임화파와 한설야파는 서로 같은 카프 맹원이었지만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북한을 선택하고 나서도 임화와 한설야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문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 결과가 임화가 숙청되고 총살되고, 예, 박헌영 일파로 몰려서 숙청되고 총살되고, 예, 하는 이런 결과로 드러났고요. 백석 시인이 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였기 때문에 적어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정부 수립이 되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이 북쪽을 선택해서 남았던 데는 본인의 신념도 다분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한설야와의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태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한설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질이 강하고 보스 기질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이 한설야는 솔직히 북한의 북한의 문학의 형성은 한설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물론 소설가로서 우리는 이기영이라든가 김남천이라든가 또 홍명희, 임꺽정의 작가죠. 홍명희라든가 박태원 같은 사람도 북으로 갔고 이태준도 있었고 아주 빼어난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한설야라고 하면 북한의 문학을 만들어낸 사람. 남한으로 친다면 이만한 거물급이 우리는 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 사람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되는 그 문학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거물급이라고 한다면 김윤식이라든가 백낙청 정도에 비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거물급의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북한 조선예술가 총동맹을 만들고 심지어 북한의 문화교육상 장관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문학과 교육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그 사상 체계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데 딱 들어맞게끔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었죠. 이랬던 이 사람이 60년대 초반에 숙청이 됩니다. 숙청이 되고는 북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90년대 초반까지 한설야의 이름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가려진 세월을 살게 되죠. 남한에서도 당연히 한설야는 북한에서 작가동맹위원장이었고요. 북한의 일종의 문부상이었고요. 엄청 높은 고위직 관료였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일제하에서 어떤 문학을 카프 문학을 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가 일제하에서 어떤 문학을 했든 상관없이 남한에서는 다뤄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한설야에 대해서는 정지용이라든가 김기림이라든가 이태준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백석 같은 사람들이 꽤 일찍 80년대부터 벌써 복원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지만 다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한설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까지 이 남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북한에서 1992년도에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이라고 하는 걸 펴내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잘 썼던 문학들에 대한 조명이
다시 가해지고 그러면서 한설야가 복권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예요. 애국 열사릉. 어쨌든 이 한설야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연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설야는 소설가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작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니까 제가 뭐 만나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끼고 자고 끼고 읽고 할 정도로 몰입해 본 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뭐 백석도 그렇고 임화도 그렇고 정지용도 그렇고 윤동주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김소월도 그렇고 생애의 어느 한때는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작가들이지만 한설야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어헉. 이 한설야가 했던 일들을 배우면서는 더 어헉 했어요. 아무리 이 북쪽의 작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작가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공부해서 알게 되는 정말 불운한 읽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의 작품들을 제가 요즘 쭉 따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는요. 한설야의 작품은 이 사람이 북한의 문학을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조적이고 굉장히 계몽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제시대 때 초창기 작품들을 요즘 읽고 있거든요. 뭐 과도기, 뭐 황혼기,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붙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리 묘사가 탁월해요. 연애 심리 같은 걸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내요.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죠. 예. 자, 어쨌거나 간에 한설야는 태어나기는 임화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이태준보다 좀 일찍 태어났어요. 1900년생이에요. 즉 20세기 직전에 태어난 우리 20세기를 보통 1901년부터라고 하죠. 예, 그래서 20세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도 북쪽입니다. 함흥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고향이 북쪽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남기가 쉬웠다라고 하기가 쉽지만요. 의외로 북쪽 작가들이 카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형학적 이유라고, 지형이 아니라 인문 지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게 은근히 중요하죠. 지금 한국에서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전라도에서 태어나고서 자란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옛날에 오영수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을 썼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비하가 아니라 차이, 다양성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전라도의 문화와 경상도의 문화. 지역이 달라서가 지형적인 형태가 달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지역의 그 지리적 조건에 맞춰서 살아오면서 그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 또는 동네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종류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토지가 좋잖아요. 비옥하고 평야가 넓어서 쌀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비교적 먹는 것이 넉넉하고 인심이 후했어요. 물론 거기에도 소작농들이 있고 하겠지만 조선 후기에 굉장히 그 군적 민족 이런 것들이 혼란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민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했죠. 그 시기에도 보면 농민 반란이 이 전라도와 이 서부 경남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밀집되었던 것은 그쪽 지역들이 농민들이 수탈을 예민하게 느낄 정도로 어느 정도 풍부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고 또한 수탈이 그만큼 또 심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반면에 영남 지방을 보게 되면 경북 지역엔 의외로 농토가 많아요. 논이 많고 밭이 많아요. 경남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백산맥이 쫙 뻗어오르면서 경남을 쫙 훑고 갑니다. 굉장히 척박해요. 농사짓기가. 어촌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비바람 불고 이러면 뭐 태풍 오고 이러면 완전히 그냥 절단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죽음을 맞대고 살아야 되고
농사 지으면서 내가 이 농사를 짓느라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살거든요. 굶어서 죽는다라는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농사 짓는 일 자체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일이었죠. 이렇게 어촌 지역이 이 농어촌 지역들이 생업의 중심인데 비해서 그 호남 지역은 아주 섬마을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이렇게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한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래도 성정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요. 경상도 사람들이 비교적 강건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조금 배타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인심이 후한 편이고 좀 유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고대란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하는 예, 선비들이 재미삼아서 쓰는 수필 같은 데 꽤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 비슷한 차원에서 북쪽을 들여다보면, 평안도 지역하고 함경도 지역도 또 똑같은 지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함경도 쪽은 주로 이 개마고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대가 높아요. 사람들이 가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숲으로 되어 있고, 바닷가 일부에 평야들이 있지요. 평양 쪽은 좋죠. 지대가 좋고. 또 이런 점이 있죠. 고려시대 이후로 서북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함경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벼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늘 의심을 받았고. 자, 이러다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함경도, 원산, 함흥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개마고원 쪽에 지하자원이 많았거든요. 한편 이 평안도 쪽에는 중국하고 다 있는 육로로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해서 서구 문물이 빨리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북쪽 사람들로 하여금 일제시대 때부터 벌써 적색노조운동 또는 적색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해서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카프의 맹원이 되고 공산주의 쪽을, 사회주의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노조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조합운동,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노동조합을 적색노조라고 부르잖아요. 이 적색노조운동이 해방 전에 이미 이 함경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일무장투쟁의 배후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한설야가. 꽤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설야도 우리가 한설야라는 사람을 알게 되려면 그가 서울로 왔었어야 되겠죠. 예, 백석도 그랬고 한설야도 그랬듯이 백석도 그랬듯이 한설야도 서울로 와가지고 경기고등학생이 됩니다. 3.1 운동 직전에 경기고등학교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박헌영하고 동기동창이 되었대요. 박헌영이라고 하면 유명한 남노당의 당수죠. 예, 박헌영하고 동기동창이 되었는데 이때 한설야가 서울로 오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탓인데요. 아버지가 서울로 와가지고서는 그 둘째 부인을 맞이하고 그 아이들을 아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가 그럴 거예요. 둘째 부인을 맞이하고 이 아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이 서모가 굉장히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구박을 하는 바람에 한설야는 고향인 함흥으로 도로 돌아가가지고 1919년을 맞이합니다. 1919년을 맞이하는데 이 1919년 3.1절 이때 한설야도 동맹휴학을 주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적당한 다음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가지고서, 북경에서 영어학교를 다녀요. 자, 봅시다. 일본말 알죠? 우리말 알죠? 영어 알죠? 이 한설야가, 북경으로 가가지고선 1년인가 2년인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북청에서 학원 강사가 되지요. 그런 다음에 도쿄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니혼대학의 사회학과를 다니게 됩니다. 학력은 대충 이래요. 학력은 대충 이렇고요. 이 한설야가 도쿄 대지진 이후에 니혼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공식적인 등단은 21년에 조선일보 아니다. 21년에 어디더라? 하여튼 어딘가에서 글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공식적인 등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조선일보 그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의 신춘문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었죠. 뭐 삼천리라든가 개벽이라든가 이런 잡지들의 추천을 받아서 작품을 싣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거는 2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5년에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이광수하고 최서해. 최서해는 카프 쪽의 유명한 작가고 이광수는 아시다시피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작가죠. 이 대표적인 작가 두 사람의 추천으로 조선문단의 그날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해서 공식적으로 작가가 되는데요. 이때 한설야는 이때부터 그가 문단에서 사라져 버리는 날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말 많은 글을 씁니다. 정말 하루에 글 한 편을 쓰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되게 시뿐만 아니라 산문뿐만 말을 잘못했다. 시도 하루에 한 편 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산문, 더더군다나 소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써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한설야가 마지막으로 글을 발표한 것이 62년이거든요. 62년도에 문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만물상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숙청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요. 한마디로 굉장히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문인들은 되게 폐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리게 마련이고 임화가 특히 그랬는데 임화하고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이 한설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굉장히 우직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우직하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전기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우직함으로 한설야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주저없이 북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 즉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신념과 자기의 문학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이 정말로 일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치열하게 다른 문인들하고 논쟁하면서 이기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김일성을 선택했던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 김일성이 우리의 리더가 되겠다.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노무현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종류의 그 지향을 가지고 택했는데요. 아마 노무현을 그냥 무조건 난 좋아서 무조건 그를 따를래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일로매진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겠다라고 결정했던 순간들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한설야가 김일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그 기분만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설야는 김일성을 도와서 김일성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해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두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잘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설야는요, 제가 카프 맹원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제하에서 사회주의 문학운동은 주로 이 카프 맹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카프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프로문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작가동맹이기 때문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었기 때문에 프로동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프로동맹이 한 프로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이 한설야는 시와 시조와 소설과 평론 분야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일제하에서 우리의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 한설야의 문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굉장히 있죠. 자,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설야는 결국 1948년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정부를 수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요. 예, 정말 가장 중요한 문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중요한 문인들이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제가 김일성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한설야가 정치적으로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문학적으로도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장군 인상기 이런 글도 쓰고요. 그리고 동북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 전정지를 답사한 다음에 김일성 장군 전기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영웅 김일성 장군 이런 것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을 유일한 지도자로 만드는데 한설야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조기천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시를 써요. 조기천이라고 하는 시인은 소련에 살고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온 시인인데 시를 참 잘 씁니다. 근데 이 조기천의 백두산은 주인공이 김대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고 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김대장을 간접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으로 올리는 것에 비해서 한설야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김일성을 찬미하고 예찬하고 조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벌써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정부 수립을 하기 전에, 국가를 수립하기 전에 벌써 인민위원회의 교육국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교육부 장관, 우리로 보면 교육부 문화부 장관이 되지요. 한설야의 전력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1950년 이전에, 6.25 전쟁 이전에 한설야가 평화운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설야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념과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 사이에 약간의 균열 또는 절룩거림 또는 그걸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회절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평화운동에 참석한 이후의 한설야의 행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설야는 1949년도에 평화옹호 세계대회라고 하는 곳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때 파리로 가죠.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죠. 한설야가 파리 세계 평화옹호 세계대회로 갔을 때는 우리 한반도가 소련과 그리고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38선을 마주보고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차마 몰랐겠죠.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한설야의 이력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설야는 1947년도에 북조석 인민위원회 교육국장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상이 된 것은 1956년도입니다. 이때는 벌써 한설야가 문단의 헤게모니를 꽉 잡게 되는 시기예요. 조선 작가동맹의 위원장이 되어서 문학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죠. 어떻게 보면 한설야는 김일성과 동지적 관계, 연정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 종주국이 있어서였겠지만 한설야와 김일성의 관계는 한설야가 김일성을 추종하고 복종하고라는 관계라기보다는 한설야가 김일성을 띄워주고 우상화시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연급, 말하자면 연출자, 감독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독직이 흔들리는 것은 김정일이 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김정일이 누구였느냐?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남한에 와서 주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부로 잠깐 셉시다. 사소한 에피소드인데요. 황장엽이 죽었잖아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세요?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동작동.
현충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또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황장엽이 도대체 우리 국가에 무슨 공을 세웠죠?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산다, 북한은 못난 나라다, 또는 북한은 가짜다, 북한은 후루꾸다, 이런 것들을 남한에 와서 열심히 폭로한 공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건설 또는 국가 보위에 어떤 공을 세웠죠? 전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죠? 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일에게 숙청당하거나 김정일에게 쫓겨난 사람들인데요. 이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말하면 김일성 개인 숭배의 토대를 닦고 김일성 개인 숭배를 북한 전역에 퍼뜨림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이 나중에 그 후계자가 되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죠.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술하게 볼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이 한설야가 처음에 한설야가 김정일이 아닌 한설야가 김일성의 일종의 정신적 파트너, 문학적 파트너로서 소위 말하는 담론투쟁을 대행해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56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문학 잡지가 아니라 문학 잡지들이라든가 문학 서적들을 많이 펴내고 그리고 문인들에게 토론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한 이 56년에서 58년 사이는 그리고 조금 더 밀고 나가자면 61년도 정도까지는 북한 문학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온갖 종류의 토론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롭다 싶을 정도로 벌어져요. 사회주의란 무엇이냐, 사회주의 사실주의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사회주의 사실주의냐, 이런 것들을 놓고서 문인들이 마구 토론을 하고요. 문학의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드러내는 방법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방법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들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해주고 그러한 문학들이 북한 문단에서 발표되게 하게 해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한설야지요. 자, 이 사람은 56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57년도에는 교육성과 문화선전성,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우리 문화공보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문화선전성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문화선전성이라고 하면 국정홍보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와 국정홍보처장을 겸임을 한 거죠. 이게 합쳐가지고 교육문화성으로 되면서 교육문화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8년까지 장관을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화적인 전성기를 만들어내요. 한설야가 북한에서. 진짜 이 사람이 문화적 전성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한설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이런 이 사람이 간단한 이력만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962년 갑자기 해임이 되고 63년도에는 완전히 농장으로 추방이 되어서 잊혀진 세월을 살다가 76년도에 세상을 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92년 이후에 복권이 되어서 우리의 현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열사릉에 묻힙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이력을 지녔죠. 제가 보통 방송은 끝나고 나서 제목을 붙이는데 오늘은 미리 한설야 그의 신념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겠다라고 미리 김일아 아나운서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는 정말 이 문학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 즉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정말 일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념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어요. 감옥도 가고 전쟁도 하고 모든 것을 불사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향해서 일로 매진했고 한설야의 숙청 이후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향해서 조금 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딱딱한 방송이었는데 열심히 듣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정말 재미없었죠. 내일은 조금 더 재미있게 한설야 문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게시판 잠깐 소개할게요.
팔라스진님께서 대전 지역 협의회 공지가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12월 10일 오후에 송년회를 한대요. 오후 6시에 파티 앤 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군요. 예, 송년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밖에는 다들 출첵만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소개할 내용이 없네요. 자, 한솔야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의외로 이렇게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는 우글우글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약산 김원봉인데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약산입니다. 이 약산 김원봉은 얼마 전 영화 암살이 그를 전 국민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역시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싹 밀어 없애버린 사람에 속합니다. 우리 역사 속엔 이렇게 남북한에서 모두 다 잊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북한에서는 결국 김일성 유일 체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숙청당하고 사라지고 이름이 지어지고, 역사에서도 없애버려요.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 어떻게 없어지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없는 것이고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말로 도서관 안에만 존재하는 역사는 없는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면가왕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그 패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 노래, 1980년대 내지는 90년대 초반 노래들은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등장을 했을 때 방청객들도 모르고 패널들도 몰라요. 아주 나이 많은 패널들, 예를 들어 김구라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나 저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신나하고요. 심지어 이 대중가요라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세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가수나 노래들도 다음 세대는 다른 노래를 듣기 바빠서 모르는 거죠. 의도적으로 역사를 은폐하기 시작을 하면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에는 정말 사회가 질서정연하고 경제 발전이 되고 있었고 아주 잘 굴러가고 있는 온화한 사회였다라고 계속 가르치면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를 가고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데모를 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군대 끌려가서 죽고 나중에 또 삼성교육대 가서 죽고 이런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를 덜 흘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뒷걸음질 친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려도 뒷걸음질을 쳐요. 끊임없이 역사는 움직이지 않는 것, 질서를 잡는 것,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져서 지금처럼 박근혜 그룹이 이기게 되면 역사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하나도 안 흘린 줄 알고 있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죠. 피 흘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유를 관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보면 저절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서 피눈물도 나고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이 심장이 애가 끊어져서 이 속으로 내출혈이 있기도 하고, 반드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맞아 죽고 해야만 피 흘리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폭폭 썩고 있는 이 가슴 속에 흐르는 시커먼 썩은 검은 피, 이거 흘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피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잊혀진 사람 얘기를 하다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노래 한 곡을 더 준비를 했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뵐게요. 내일은 한사라의 문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